경기도 용인에서 꿈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7월 중순에서 말쯤이었다. 나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평범한 여자다. 나와 어느 정도 친하긴 하지만 집이 좀 멀어서 요즘엔 서먹했던 친구가 하나 있다. 어쩌다 나도 시간이 되고 그 친구도 시간이 돼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친구가 많이 피곤해 보였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다. 처음엔 친구가 별일 없다고 했지만 잠깐 머뭇거리더니 요즘 악몽을 꾼다고 했다. 무슨 꿈이냐고 물어봤더니 얼굴이 하얀 기분 나쁜 남자가 자기를 쫓아다니는 꿈이라고 했다. 그런 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꾼다고 했다. 자기 동네 근처를 계속 그 남자를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꿈에서 깨고 나면 다음 날 밤 꿈에서 깨기 전까지 도망쳤던 그 위치에서 다시 쫓긴다고 했다. 원래 겁이 많은 친구여서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같은 꿈을 계속 꾸는 게 아닐까 싶었다. 나는 오지랖이 매우 심한 성격이라서 친구의 불안함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에게 난 겁이 없으니까 내 꿈 대신 꿔줄까? 라고 말했다. 친구는 그럴 수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진짜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이렇게 모든 일의 시작은 나의 처죽이 오지랖 때문이었다. 내가 친구에게 그런 꿈을 왜 꾸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우물쭈물거리면서 대답을 피했다. 어차피 나는 친구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덜어주려고 대충 맞장구 쳐주는 거니까 그런 건 상관없겠다 싶어서 더 물어보지는 않았다. 나는 그 친구에게 갚을 게 있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5,000원을 주고 이 꿈 내가 사겠다라고 말했다. 솔직히 나에게 그 친구에게 갚을 게 5,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 친구는 이 꿈을 사는 건 내가 너한테 어쩌면 목숨을 빚지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솔직히 여기서 좀 이상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친구가 그만큼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과장해서 말하나 보다 했다. 아무튼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나는 집으로 와서 띵까띵까 놀다가 늦은 새벽에 잠을 청했다. 내 방에는 제법 큰 창문이 하나 있다. 참고로 나는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다. 내 침대에 머리맡이 창문 쪽에 바싹 붙어 있고 항상 그렇듯이 방충망만 닫은 채 창문도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잤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바로 이상한 꿈을 꿨다. 꿈에서 핸드폰으로 막고를 치면서 노래를 듣는데 문득 선풍기를 돌린 건 다리 쪽인데 문득 머리맡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창문 쪽을 쳐다봤다. 그런데 이게 웬걸? 웬 하얀 얼굴이 창문 밖에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남자인 것 같았다. 그런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하도 개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하다 싶으면 꿈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것도 꿈이겠거니 하고 다시 그 얼굴을 무시하고 맞고를 치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아니 저 남정네는 누군데 남의 집 창문 앞에 서 있는 건지 우리 집 대문을 여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 높디 높은 울타리는 어떻게 넘어서 우리 집으로 기어들어온 건지 싶었다. 우리 집엔 대문에서부터 강아지가 있고 마당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심지어 강아지들이 짖지 않은 것도 너무 이상했다.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볼까 하다가 에이 귀찮다 그냥 무시하자 이러고 말았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태평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랬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꿈을 친구에게 꿈을 산 그날 이후로 일주일을 연달아 꿨다. 한동안 뭐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친구 꿈을 사서 이렇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발 친구가 개꿈을 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꿈에서 봤을 땐 제법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 막상 잠에서 깨면 큰 눈, 머리카락이 없는 하얀 얼굴, 빨간 입술밖에 기억이 안 났다. 아무튼 계속 같은 꿈을 꾸다가 8월에 들어서 꿈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여전히 나는 노래를 들으며 맞고를 치고 있었고 그 남자는 내 방 창문 너머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남자가 나한테 문 열어 이러는 것이었다. 막 날 째려보면서 문 열어 이년아 문 열라고 당장 문 열어 쇳소리로 이런 식으로 말했다. 나는 그때 좀 무서워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겁을 먹은 걸 그 남자가 알면 왠지 지는 것 같아서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니가 열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남자가 방충망에 머리를 쾅쾅 부딪히면서 나한테 쌍욕을 했다. 막 죽여버린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데 무서운 건 둘째치고 기분이 나빴다. 혼자 개새끼 하루 종일 쳐박고 있어봐라 문 열어주나 이러면서 콧방귀를 뀌었다. 여기까지가 내 꿈 이야기다. 그런데 내 꿈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진국은 여기서부터다.
지금부터 쓰는 이야기는 나에게 꿈을 판 친구 말고 다른 친구의 꿈 이야기다. 나한테 또 다른 친구가 연락이 왔다. 얘도 요새 연락이 좀 뜸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하더니 다짜고짜 너 별일 없지? 몸은 괜찮아 이러는 것이다. 이건 뭐냐 싶어서 아무 일 없다고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친구가 자기가 꿈을 꾼 게 너무 불길해서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다고 했다. 이 친구는 꿈을 잘 안 꾸는 친구인데 모처럼 꿈을 꿨다고 했다. 나무들이 양옆으로 일렬로 늘어서 있고 오른편엔 2층, 3층 주택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가로등이 없어서 되게 깜깜했는데 계속 걷다 보니 저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보이더라고 했다. 그런데 왠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거기 같았다고 해서 계속 걷고 있었다고 했다. 문득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것 같아서 봤더니 하얀 국화 한 송이였다고 했다. 친구는 누구를 조문하러 가나 보다 싶었다고 했다. 계속 걸어가니까 가로등 맞은편에 이 길 끝에 집 한 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늦은 밤이라서 그런지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순간 친구가 초상집에 불이 왜 꺼져 있지? 초상집이 아닌가? 했다고 했다. 문득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돌아봤더니 가로등 옆에 뭐가 서 있었다고 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였다고 했다. 처음엔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건 줄 알고 시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검은색 망토로 목부터 발목쯤까지 가리고 있었다고 했다. 친구가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도 친구를 쳐다봤다고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팔을 들더니 어디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저기가 네 친구 방이다. 가서 네 친구 깨워서 데리고 나와. 이랬다고 한다. 그 친구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해줬는데 순간 머릿속에 내 얼굴이 떠오르면서 여기가 정인이 집이구나 싶었다고 했다. 내 이름이 정인이다. 내 친구가 그 남자한테 누구신데 걔를 찾아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오늘 네 친구냐는 죽을 거야. 내가 죽일 거야. 순간 친구가 손에 찝찝함을 느끼고 손을 봤는데 국화꽃에서 시뻘건 피가 뚝뚝 흐르더라고 했다. 진짜 이 상황에서 도망쳐야겠다 싶어서 그 남자한테 정인이 집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갔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아니야 있어. 저기 있어. 내가 매일 밤 감시하고 있거든. 친구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기분 나쁜 낯선 남자가 막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겁도 났다고 했다. 남자는 자꾸 친구를 재촉하고 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걸어온 길 쪽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방울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어두운 가로수 길 속에 사람 형체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수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네 할머니였다고 했다. 할머니가 곱게 한복을 입으시면서 오시는데 무서운 표정을 하고 오셨다고 한다. 나도 그 할머니를 살아 생전에 자주 뵈었기 때문에 아는데 할머니가 풍채가 좀 좋으셨다. 아무튼 그 할머니가 오시더니 남자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내 놈이 와 있어. 라면서 호통을 치셨다고 했다. 친구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싶었지만 일단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머니 쪽으로 쪼르르 갔다고 했다. 그 이상한 남자는 오늘 저녁 목까지를 비틀 것이다 라면서 소리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와 친구의 할머니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자세를 막 취했다고 한다. 할머니가 내 친구를 자기 등 뒤로 숨겨주시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서 뚜벅뚜벅 거리는 소리가 크게 났다고 했다. 이번에는 맞은편 길 끝에서 군복을 입은 남자가 하나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빠였다고 한다. 그래서 정인네 아빠다 이러면서 아버님 이 남자가 정인이 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래요라고 소리쳤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빠 치고는 좀 젊었는데 암튼 그 군복 입은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소총으로 남자를 쐈다고 했다. 그랬더니 남자가 픽 쓰러지더니 그 군복 입은 우리 아빠를 막 죽일 듯이 노려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온 것들은 모가지를 비틀고 사지를 찢어버려야 해라고 소리를 쳤다고 했다. 그러자 친구의 할머니가 정인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내 놈 집에 들어간 년은 다른 년이여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자 되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 남자가 사라졌다고 했다. 남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친구의 할머니가 친구를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군복 입은 남자한테 허리 굽혀 인사를 했다고 했다. 군복 입은 남자도 할머니한테 맞인사하고 거기서 딱 꿈이 깼다고 했다. 그런데 친구의 이 꿈이 되게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었다. 이 친구는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다고 누구한테 듣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는 길을 모르는데
우리 집 들어오는 입구의 오른편에 주택들이 있고 가로등이 없는 가로수길을 지나서 제일 끝에 있는 집을 와야 우리 집이 나온다. 그런데 친구는 그걸 꿈으로 꿨다. 군복 입은 우리 아빠 말인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돌아가셨다.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봤던 거라곤 외할아버지 사진 한 장인데 사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의 아빠인데 우리 아빠를 아주 판박이로 닮으셨다. 난 처음에 우리 아빠 젊은 시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라고 엄마가 말해주셨다. 마지막으로 그 이상한 남자 말인데 내가 친구한테 그림으로 좀 몽타주 좀 그려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꿈에서 봤던 얼굴이랑 비슷한 이미지였다. 내가 창문 너머로 봤을 때 얼굴만 둥실둥실 떠다닌다고 했던 것은 검은색 천을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했다. 그리고 친구한테 내 꿈 이야기를 해주기도 전에 친구가 덧붙인 말이 있었다. 그 남자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게 풍겨져 나오는 기분 탓도 있었겠지만 손목, 발목이 절단되어 있었다고 했다. 한마디로 발이 없는데 공중에 둥실둥실 떠 있었던 것이다. 손이 없냐 발이 없냐고 했던 내 말. 진짜 손이랑 발이 없었던 거였다. 아침 일찍 6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다. 갑자기 베개 아래 밀어뒀던 핸드폰이 울렸다. 내가 나름 새학기에 좀 일찍 알람을 맞춰놨기에 그건 줄 알았다. 그래서 끄고 자려고 핸드폰을 잡았는데 몇 주째 연락 두절이었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다. 나한테 꿈을 팔았던 친구의 전화가. 순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다. 그동안 내가 폭풍 문자 폭풍 전화를 해도 안 받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무섭더라.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가 죽으면 구급 요원이나 죽은 사람 가족이 그 사람 폰으로 전화해서 사망 소식을 전하고 그러지 않는가. 솔직히 난 친구 꿈 때문에 죽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신경 안 썼는데 저번에 올린 글에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고 썼더라고. 그거 보고 나니 그 상황이 왠지 딱 오버랩 됐다. 아무튼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꿈을 판 친구였다. 그런데 친구가 전화를 해놓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자다 깬 나는 뭐지 이러다가 계속 수화기 너머로 말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괜찮아라고 말을 꺼냈다.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흐엉하고 울기 시작했다. 친구한테 무슨 일 생겼나 싶어서 여기서부터 소름이 쫙 돋았다. 내가 울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꺽꺽대면서 미안해라고 했다. 솔직히 말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친구가 좀 미웠다. 내가 상상력이 쓸데없이 쩌는 몽상강이라서 현실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진다. 친구의 얘기를 듣고도 솔직히 말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던가 그런 건 없었는데 솔직히 말해 기분 나빴다. 난 오지랖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있는지도 몰랐던 놈한테 목 따일 뻔한 거 아닌가. 그런데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왠지 안쓰럽더라. 아무튼 내가 자초지종을 물어봤다. 그런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이었다. 나한테 자초지종을 말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미안하단 말하려고 전화했다고 했다. 어이없어 하는데 먼저 끊겠다면서 끊었다. 자다가 깬 것도 서러운데 친구한테 능욕당한 것 같아서 다혈질인 나는 바로 친구이한테 화풀이 하려고 전화를 했다. 친구이는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착한 연이므로 내 전화를 냅다 받았다. 그리고 걔 진짜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내 투정에 맞장구를 쳐줬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친구이가 나한테 친구일의 언니한테 한번 물어볼까라고 했다. 친구일한테는 2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친구일과 친구일의 언니보다 친구이와 그 언니가 좀 더 친했다. 친구일과 이도 서로 아는 사이이긴 한데 나랑 친구일만큼 친하지는 않다. 물론 친구일과 나도 아주 친하지는 않다. 아무튼 친구일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가족인 언니가 알고 있을 테니 언니한테 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전화 끊어보라고 하고 그 언니한테 전화했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한 11시쯤 친구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아이 좋아라 하고 냅다 받았다. 그런데 존나 소름이 끼치는 얘기였다. 진짜 친구일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대로 현실 입계란 기분이 들었다. 친구이가 친구일의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들은 이야기를 쓰겠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친구일과 언니는 친자매이긴 하지만 아주 사이가 좋진 않다. 그냥 서로 내 위로 언니가 있고 내 밑으로 동생이 있구나 했다. 하루는 언니가 친구일이 너무 신나 보여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친구들과 MT를 가기로 했다면서 완전 좋아하더란다. 어차피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안 궁금하고
누구랑 가는지도 안 궁금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다고 했다. 언니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기 시작한 건 친구 일이 MT를 다녀와서부터였다고 했다. MT에서 돌아온 게 한 10시, 11시쯤이었다고 했다. 언니랑 엄마랑 치느님을 시켜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친구 일이 온 것이었다. 술이 살짝 취해가지고 해벌레한데 계속 혼잣말로 너무 재밌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자랑질을 막 했다고 했다. 언니랑 엄마는 빨리 씻고 가서 자라고 하고 치킨을 마저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언니랑 친구 언니랑 같은 방을 썼다. 침대 하나에 둘이 같이 자는데 친구 일이 먼저 퍼질러져 자고 있길래 언니도 같이 옆에 누웠다고 했다. 언니가 막 친구들이랑 카톡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했다. 핸드폰 배에 올려놓고 살짝 잠에 빠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구세요라고 했다. 깜짝 놀라면서 봤더니 친구 잠꼬대였다. 평소에 잠꼬대하는 친구가 아닌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다고 했다. 언니가 잠꼬대 한번 스펙타클하게 하네 이러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누구세요를 반복하더란다. 언니가 너무 무서워져서 소름이 끼쳤다가 이거 대꾸해줘야 하는 건가 해서 언닌데요 이랬다고 했다. 그랬더니 친구 일이 아저씨가 왜 우리 언니예요? 우리 언니 아니잖아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더란다. 언니가 여기서부터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막 자기 옆에서 자기 동생이 헛소리 막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잠 못 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잠들어서 그냥 잤다고 했다. 아침에는 멀쩡한 동생을 보고 그냥 개꿈 꿨구나 하고 말았는데 하루가 갈수록 점점 수척해졌다고 한다. 동생이 불면증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그냥 악몽을 꿨다고만 말하고 입을 다물더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가 되게 개운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고 한다. 아마 이때가 내가 꿈을 꾸고 있었을 때였을 것이다. 언니가 모처럼 기분 좋은 꿈을 꾸나 보다 싶어서 혼잣말로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냐라고 했다고 했다. 자는 친구 얼굴 보면서 그랬더니 친구가 살짝 웃는 표정으로 드디어 갔다에 이제 안 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주어도 목적어도 없으니까 언니가 꿈에서 가고 싶은 데를 갔다 보다 싶었나 생각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는 언니가 자격증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나와서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나서 집에 들어갔다고 했다. 방에 들어가서 누우려고 보니까 친구 얼굴이 완전 울상이었다고 한다. 얘 또 악몽 꾸나 보다 하고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안 깨우고 그냥 자기도 옆에서 잤다고 했다. 한참을 자는데 늦은 새벽에 갑자기 누가 자기를 툭툭도 아니고 퍽퍽 치더란다. 처음에야 시발 뭐야 꿈이야 이랬다가 알고 봤더니 자기 동생이 자기를 때리는 거였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고의적으로 때리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이 몸부림을 치니까 옆에서 자고 있던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맞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 언니가 진짜 욕 잘 안 하는 언니인데 그 순간 이게 돌았나? 잠꼬대 거지같이 하네 싶어서 동생을 깨우려는 순간 갑자기 친구 일이 이불을 확 걷어내더니 침대 아래로 대굴대굴 떨어졌다고 했다. 언니가 깜짝 놀라서 괜찮아 이랬는데 제법 아프게 떨어진 것 같은데 친구가 아직도 잠에서 못 깼다. 침대에서 떨어지더니 목류병 환자 마냥 눈 감은 상태로 벌레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더니 베란다 앞에 무릎 꿇고 빌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언니가 무서웠다고 한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아빠 방으로 뛰어갔다고 했다. 부모님 모시고 방에 왔는데도 친구가 계속 베란다 쪽 보면서 무릎 꿇고 막 빌더란다. 방에 불을 켰는데도 계속 그랬다고 한다. 친구의 아빠가 너무 당황해서 따귀를 막 때렸는데도 뭐에 홀린 건 마냥 아직도 꿈을 꾸는지 계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라고 했다. 진짜 아빠 엄마 언니 다 시겁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친구 일의 엄마가 막 우셨다고 한다. 갑자기 딸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셨던 것 같다. 그랬더니 친구가 엉엉 울더니 엄마 나 죽어. 엄마 살려줘. 엄마 나 죽기 싫어 이러더니 기절했다고 했다. 막 응급차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다. 병원에선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퇴원했는데 그 난리가 났으니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구나 알아차린 거였다. 아빠도 일 빨리 끝 마치시고 들어오시고 언니도 그날 하루는 집에 일찍 들어가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처음엔 친구 일이 우물쭈물거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고 했다. 엄마가 화가 나서 막 혼내면서 뭐라고 했더니 친구가 엉엉 울면서 그제서야 MT 가서 한 일들을 말했다고 한다.
딴 건 별로 수상한 게 없었고 수상한 게 하나 있다면 애들끼리 폐가 체험을 한 거였다고 했다. 요약해보면 친구 셋, 자기까지 합해서 4명이서 충남으로 MT를 갔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술을 퍼마셨다고 했다. 술에 꽐라가 된 상태로 밤에 돌아다니다가 친구가 우리 폐가 체험하자 이랬다고 했다. 맨정신으로라면 거절했겠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서 무서울 게 없었다고 했다. 슬슬 맨정신으로 돌아올 때쯤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집에 들어와 있었다고 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기가 어딘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했다. 단지 토막으로 자기네들이 이 빈집에서 깽판 치고 놀았던 기억이 문득 난다고 했다.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름치곤 너무 춥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술 마셔서 그런가 생각하던 차에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그만 나가자고 해서 나오다가 자기가 그 집에 걸려있던 낡은 거울을 하나 깼다고 했다. 아무튼 무사히 나왔고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상한 꿈을 꾼다고 말을 했고 꿈 내용은 대충 내가 본편에서 했던 얘기랑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나한테 꿈을 팔았다는 얘긴 안 했다고 했다. 엄마는 너 정신 나간 년이냐? 거긴 왜 기어들어가고 난리야? 그 집안 가족들이 다 무교인데다가 엄마는 특히 무속인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니까 TV에서 보듯이 무당부터 찾게 되더라고 했다. 친구 일에 엄마가 친구 일과 같이 거길 간 애들의 집에 연락해보니 친구 일보다는 덜하지만 같이 갔던 3명한테도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자꾸 헛것을 보고 악몽을 꾸고 헛소리를 하고 환청을 듣고 막 그랬다고 했다. 어두운 곳에 가면 한여름인데도 한기를 느끼고 누가 막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하고 엄마들이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인분들께 연락하고 그래서 진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고 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무당한테까지 어떻게 찾아갔는지도 모르겠다고 언니가 말했다. 그냥 차 타고 가다 보니 산이 나왔고 산을 좀 올라가니까 거기에 무당집으로 보이는 집이 있었다고 했다. 막 여차저차해서 들어갔는데 화장 진하게 한 무당이 친구 일과 친구들을 노려보면서 주인 있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더니 꼴 좋다라고 했다고 했다. 엄마들이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무당이 애들을 쓱 훑어보더니 친구 일을 노려보면서 다른 애들은 떼어내기 쉽지만 저 애는 어려워. 죽을 팔자야. 친구 일에 엄마랑 언니가 너무 무섭고 막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무당이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이랬다고 했다. 분위기 싸해지고 친구 일에 엄마가 막 친구 일 때리면서 살고 싶으면 숨기는 거 당장 말하라고 했다. 막 우시면서 네가 협조를 해야 살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친구 일은 그런 거 없다고 막 구겼다고 했다. 무당이 친구 일한테 너 말 안 하면 누가 모를 줄 알고 네가 엄한 친구 팔아먹었잖아라고 호통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시인 애가 정신 차려도 쫓아내기 어려운 마당에 저 애가 지 잘못 모르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저 애 등 뒤에서 어깨에 얼굴 올려놓고 날 째려보는 놈이 더 안 가려고 그런다라고 했다고 했다. 친구가 막 오열하면서 내 얘기를 꺼냈다고 했다. 친구를 만나서 여차저차해서 꿈을 팔았고 그 뒤로 악몽을 안 꿨다. 친구한테 연락이 계속 왔는데 연락을 하면 자기를 원망하고 다시 꿈 가져가라고 할까봐 겁나서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막 찬물 끼얹은 분위기인데 무당이 친구 일 보고 하는 말이 미친 애도 그런 미친 애가 없네. 세상에 길몽도 아니고 흉몽을 냅다 사는 애가 어딨어. 그나마 그런 애한테 팔았으니 망정이지. 다른 애한테 팔았으면 그 애는 벌써 죽었어 이랬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유명한 흉가에서만 일어나라는 법 없다고. 그러면서 꼭 이 시기만 되면 조심해도 시원찮을 판에 망령들 집에 기어들어가는 애들이 많다면서 100%다 뭐에 씌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들어가서 득 볼 거 하나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런데 무당이 했다는 말들 중에 내가 진짜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무당이 친구 일 보고 쓸데없이 명줄이 긴 애를 친구로 둬서 다행인 줄 알아. 네 친구도 주인 있는 집에 멋대로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네. 네 친구 좀 보고 배워라. 라고 했다. 나 이 부분 듣고 진짜 시겁했다. 용하다는 말이 괜히 용한 게 아니었나 보다. 내 얘기까지 쓰면 되게 복잡하고 길어졌지만 대충 요약하자면 나 초등학생 때 흉가, 폐가, 아무튼 사람이 안 사는 집에 들어갔다가 무서운 일이 있었다. 아무튼 그 들었던 내용 중에 이 뒷일은 막 굿하고 그런 거였었다. 친구 셋은 생각보다 빨리 집에 갔는데
친구 일은 그 집에서 거울을 깨고 와서 그런지 꼬박 3일 동안 구슬했다고 했다. 무당이 가족들이랑 집에 돌려보내면서 앞으로 남의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들어가지 말고 이번에 겪은 일은 되도록 잊어라. 귀신들은 자기 생각을 하면서 무서워할수록 더 재미를 붙이거든. 그 뒤로 이 친구는 멀쩡히 지내는 것 같지만 언니가 보기에는 옛날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워진 게 눈에 보인다고 했다. 친구이가 언니한테 그 꿈산 멍청한 애가 나라고 얘기해주니까 언니가 동생 대신 사과한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중에 자기가 밥 한 끼라도 산다고 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친구 일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꿈을 팔았다는 죄책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괴롭혔다. 아침이 밝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결국 나는 무당의 말대로 모든 일을 잊고 평소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며칠 후 친구 이가 나를 만나자고 했다. 우리 둘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친구 이는 나에게 친구 일의 언니에게서 들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친구 일이 아직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친구 이는 친구 일의 상태가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인아, 우리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친구 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아는 무당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나는 고민 끝에 동의했다. 이미 많은 일이 일어났고 더 이상 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친구 이와 나는 무당 할머니가 계신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니 무당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무당 할머니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야. 친구 일이 겪은 일은 정말 심각한 영적 문제야. 그 집에 있는 망령이 너희 친구의 혼을 집요하게 쫓고 있는 거야. 나는 무서웠지만 무당 할머니의 말이 진실임을 느낄 수 있었다. 무당 할머니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 집에 다시 가서 망령과 대면하고 그 집에 들어간 이유와 함께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망령이 좋아하는 물건을 준비해서 그 집에 두고 오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충남의 그 폐가로 다시 향했다. 무당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망령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를 준비했다. 폐가에 도착하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둠이 깔린 폐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준비해온 제사를 차렸다. 그리고 무당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망령에게 사과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친구 일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동안의 불편함을 풀어달라고 빌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며 방 안이 서늘해지더니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며 떨었다. 그 순간 무당 할머니가 주신 부적을 꺼내들고 외우라고 하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늘한 기운이 점차 사라지면서 기묘한 소리도 잦아들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망령에게 음식을 바치고 준비해온 물건을 놓고 집을 나왔다. 폐가를 떠나는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우리는 그것이 망령의 혼이 자유로워졌다는 신호라고 믿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무당 할머니에게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우리의 노력을 칭찬하시며 친구 일이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셨다. 이후 친구 일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잠도 잘 자게 되었다. 몇 주가 지나고 친구 일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더욱 돈독해졌다. 나와 친구 일, 그리고 친구 일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나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삶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사람의 인연과 삶의 모든 사건에는 다 이유가 있으며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무당 할머니의 말대로 귀신이나 망령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명심하게 되었다. 지금도 가끔씩 친구들과 만나면 그때의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의 두려움과 불안은 여전히 생생하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때의 교훈은 평생 남을 것이다. 사람의 인연과 삶의 모든 사건에는 다 이유가 있으며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한다. 친구들과 함께한 그 특별한 경험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후회.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야기. 파견 사원이긴 했지만 연봉이 괜찮은 곳에 채용되었다. 본가에서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일은 너무 늦게 끝났기 때문에 결국 회사와 본가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결정한 자취집 옆집에는 이상한 녀석이 살고 있었다. 어떻게 이상했냐면 자살을 꿈꾸지만 무서워서 마지막 그 선을 넘지를 못하는 그런 녀석이었다. 아파트에 입주한 첫날은 관리인이 일부러 나에게 경고해주러 올 정도였다. 어떻게 저런 녀석을 안 쫓아냈을까 싶었다. 관리인이 참 좋은 분이긴 했지만서도 그 녀석의 자살 소동 때문에 참 피해도 많이 입었다. 내가 직접 구급차를 불러준 적도 있다. 여하튼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면 일요일 오전에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보러 가보면 면도칼로 왼쪽 손목에 얇게 금을 그었다. 한밤중에 아파트의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서 가보면 분리수거하는 곳에 달린 철판 지붕 위에 떨어져 몸부림치고 있다. 아마도 목을 매려다 그랬는지 천장을 부수어 집주인을 화나게 한다. 수없이 많지만 대충 이 정도였다. 솔직히 민폐만 끼치고 싫은 존재이기도 했고 만일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거라면 그것도 옆집 사는 사람으로서 참 찝찝한 노릇이었다.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마침 그 녀석도 돌아온 참이었는지 문 앞에서 맞닥뜨렸다.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치려다가 이내 결심하고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다.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해요? 돌이켜보면 당시의 나에게 그 녀석의 자살 소동은 상당히 스트레스였던 것 같다. 당사자로서는 참 무신경한 질문일 텐데 대뜸 그런 질문을 던진 나에게 놀라울 정도였다. 그 말을 듣더니 그 녀석이 갑자기 우울한 얼굴로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허둥지둥 우리 집으로 들었다. 그 녀석은 신세 한탄을 펼쳤다. 처음으로 말을 섞는 상대방에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어머니 재혼 상대자에게 학대를 당했고 지금도 생활에 필요한 돈 이외에는 전부 몰수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생각해보니 나도 그 녀석네 집에 무서운 아저씨가 오는 걸 가끔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적당히 이런 말을 했다. 그럼 도망치면 되잖아. 돈 좀 들이면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리 말했더니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다. 재혼 상대는 어머니에게도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화풀이가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간다고. 확실히 불쌍하긴 하지만 자살까지 할 일일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였을까? 가볍게 덧붙였던 그 한마디를 해서는 안 됐던 거다.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이렇게 말한 순간 그 녀석은 갑자기 눈에 띄게 밝아져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아마도 동병상련인지 동지의식을 느꼈던 것 같다. 그때는 기분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다음 날부터 그 녀석은 쓰나미같이 몰아닥쳤다.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그 녀석도 마치 지금 퇴근한 것처럼 문 앞에서 마주쳤다. 거의 지켜보고 있다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타이밍이었다. 그냥 가볍게 대화하는 정도라면 상관없긴 하지만 항상 실실 웃으면서 말을 거니까 솔직히 좀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문을 튼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까? 또 집 앞에서 우연히 맞닥뜨려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요? 선물 받은 과자도 있어요. 나를 초대했다. 사실 약속도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다길래 오케이 하고 말았다. 그리고 일요일에 처음으로 그 녀석의 집에 들어가 보았다. 그 녀석의 집은 깨끗을 넘어 아예 물건들이 없었다. 가구조차 거의 없어서 밥솥, 냉장고, 선풍기, 이불, 접이식 책상이 다였다. 하지만 새아버지에게 착취당한다는 이야기 들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언급하지 않고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뭔가 그 녀석이 이상했다. 불안한 모습으로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괜찮아 하고 묻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식으로 죽고 싶을까 하고요. 무슨 소리야? 나 죽고 싶지 않은데. 황당해서 딱 잘라 말하자. 그 녀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돌변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죽고 싶을 때 있다고 했잖아.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외쳐댔다. 위험한 예감이 들었다. 재빠르게 현관으로 달려갔지만
그 녀석은 용의 주도하게도 체인까지 꼼꼼하게 걸어 놓았기 때문에 여는 것이 상당히 지체되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열고 뛰쳐나갈 수 있었다. 도망가며 그 녀석을 슬쩍 보니 충혈된 눈으로 엄청나게 노려보고 있었다. 오른쪽 손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들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로 무서웠던 일은 그 후에 일어났지만 말이다. 그리고 집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단 아직 긴장은 풀지 않았었지만 문단속은 완벽히 했기 때문에 잠자리로 들었다. 어느새인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캉하는 소리에 눈이 떠졌다. 또 그 녀석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번엔 신경 끄자 싶어 그대로 잠을 청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조심조심 현관에 다가가 보니 경찰이었다. 경찰은 제일 먼저 내 안위부터 확인을 하였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문을 열어보니 신문배달부도 함께 서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데 일단 보시라며 경찰은 내 현관문을 가리켰다. 식칼이 엄청나게 깊이 박혀 있었다. 열쇠 구멍도 만신창이가 되어 긁혀 있었다. 신문배달부가 강도 같은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집히는 것 없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제일 먼저 옆집 그 녀석이 떠올랐다. 10중 8구였다. 틀림없었다. 옆집에 그런 녀석이 사는데 안심하고 살 수도 없는 데다 나는 돈도 없어서 이사갈 형편도 못 되었다. 경찰은 현장 조사다 뭐다 해서 박혀있는 식칼과 열쇠 구멍에 사진을 찍고 있었다. 사정은 알겠지만 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잡아 넣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순찰을 돌겠다고 했다. 그런 일은 있었지만 역시 출근은 해야만 했다. 경찰들은 출퇴근할 때마다 집 앞에서 감시해 주었다. 시골이라 그런지 상당히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다. 한 달 정도가 흘렀다.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고 이상 행동도 없었기 때문에 나나 경찰이나 경계를 늦추게 되었다. 감시는 철수하기로 했지만 순찰은 계속 돌아주기로 했다. 그렇지만 방심하고 있었던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었다. 감시를 멈추고 사흘쯤 지났을 때 나는 야근을 하고 밤 늦게 퇴근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열쇠를 연 순간 옆집 문이 열리며 그 녀석이 엄청난 기세로 달려왔다. 나는 허둥지둥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 녀석은 닫혀가는 문틈에 한쪽 발을 끼우더니 좁은 틈새로 식칼을 휘둘러댔다. 문단속을 포기하고 방 안쪽으로 달아났다. 그 녀석은 내 집으로 들어와 체인까지 꼼꼼히 잠그고 식칼을 지켜든 채로 나에게 다가왔다. 사람은 정말 죽음을 마주하면 덜덜 떤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충혈되어 피가 터진 눈으로 중얼중얼 뭔가 말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창가에서 비추는 달빛만이 전부였기 때문에 호러 영화가 따로 없었다. 나는 정말 무아지경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 던졌다. 요행으로 던진 자명종이 그 녀석의 눈에 명중해서 주춤한 사이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다. 이번엔 내가 분리수거장 철판 지붕에 떨어져 몸부림치게 되었지만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나오고 순찰 중이던 경찰도 와준 덕택에 큰 녀석은 체포되었다. 징역이기만을 바랬건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구형되었다. 그래도 이제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건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그 녀석이 병원을 탈출해서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것이다. 마침 내가 영업하느라 외근 중이어서 다행이었지 정말 큰일 날 뻔했었다. 불안정한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리셉션 하는 분들이 경찰을 불러 또다시 체포되었다. 그 녀석은 연행되어 중병병동으로 옮겨져 억압복을 착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지금은 본가에 들어가서 구직 활동 중이다. 집주인과는 지금도 친하게 지낸다. 가끔 밥 먹으러 만나곤 하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녀석이 식사 시간에 혀를 깨물고 죽었다고 했다. 정신병원에서 정보가 밖으로 셀 리가 없겠지만 만약 그 소식이 정말이라면 그 자살희망자를 드디어 성공하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닐까? 서투른 호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교훈을 얻은 사건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익사체. 무섭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다. 아주 예전에 혼자서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시기적으로 해수욕의 계절이 아니었기에 민박집에는 나 이외의 손님은 없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나는 한 손에 캔 맥주를 들고 밤바다로 나왔다. 도로와 해변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계단에 앉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파도 소리가 반복되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생활 속에서 지긋지긋했던 일들도 있고 해서 센티멘탈한 기분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파도에 밀려 시꺼먼 덩어리 같은 것이 밀려 들어왔다. 커다란 생선처럼 보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 거뭇한 덩어리에 다가가 보았다. 바닷바람에 섞여 썩은 내가 나서 그 정체를 깨달았다. 익사체였다. 경찰을 불러야 할까? 아니야, 우선 민박집에 알리는 게 좋을 거야.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보급된 시절이 아니었다. 공중전화가 어디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해안가였기 때문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 순간 익사체가 일어섰다. 움직일 리가 없는 익사체가 뜻밖의 속도로 온몸에서 뚝뚝 알 수 없는 액체를 흘리면서 내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왔다. 간이 콩알만해지는 느낌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나는 모래사장에 주저앉고 말았다. 가로등에 비춰지는 익사체는 여기저기 썩은 고기 조각이나 작은 생물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개나 새우도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은 모래 위를 퍼덕이는 자그마한 물고기였다. 익사체는 내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패닉으로 움직이지조차 못하는 나의 입을 미끌미끌한 손가락으로 강제로 열었다.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남아있는 끈적끈적한 머리통을 내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머리뿐만 아니라 어깨 팔까지도 내 입속으로 들어왔다. 서늘한 감촉이 목구멍을 통과하여 뱃속으로 모여드는 것이 느껴졌다. 때때로 단단한 것이 지나가는 느낌이 났지만 나는 그것이 뼈가 아니라 익사체가 달고 있던 갑각류의 한 종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악취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걸 보면 공포로 호흡을 멈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익사체는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주룩주룩 내 입속으로 들어갔다. 허리깨까지 들어갔을 때 나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일단 마구 몸부림쳤다. 기억나는 것은 그 익사체의 내부의 감촉이었다. 뼈다운 뼈도 없이 두부 같던 감촉. 엄청난 썩은 내가 풍겨왔다. 입을 다물고 싶었지만 다물 수가 없었다. 혓바닥이 움직이면서 미묘하게 시큼한 맛이 났다. 언제까지 몸부림쳤던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새부터인가 내 기억은 끊기고 말았다. 아마도 기절하지 않았을까 싶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의 온몸은 얼음장 같았다. 계속 바닷바람을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래사장에서 일어나 머릿속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면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주위에 그 익사체는 없었다. 해변에는 익사체에서 뚝뚝 떨어지던 고기 조각도 생물체도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그 생생한 감촉은 선명하고 강렬히 남아있었다. 메슥메슥거려 나는 그 자리에서 토했다. 꿈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은 견디기 힘든 불쾌한 장면이었다. 민박집에서 대접받았던 요리를 남김없이 해변에 토해내고 눈물이 어린 눈으로 그 흔적을 바라보았다. 나의 토사물 속에서 일부분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일부분이 아니었다. 군데군데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시큼한 냄새를 참아가며 얼굴을 가까이 하여 그것을 보았다. 위에 범벅이 된 몇 마리의 갯강구였다. 내가 기절한 사이에 갯강구가 입으로 들어갔나? 그럴 수가 있나? 아니면 익사체가 내 입에 들어갔던 게 현실이고 익사체에 달려있던 갯강구가 위에 남아있던 것인가? 몇 배의 불쾌감이 나를 관철했다. 더 이상 토할 것이 없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토했다. 내장을 뱉어낼 정도로 토했다. 아니, 내장을 다 빼버리고 싶었다. 내장을 꺼내서 씹고 싶은 기분이었다. 갑자기 전등 불빛이 나를 비추었다. 누군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을 걸었다. 민박집 사장님이었다. 밤에 산책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내가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왔다고 했다. 나는 울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면서 2번 정도 토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민박집으로 돌아와 몸을 씻었다. 그 무렵에는 나도 이미 침착을 찾았었다. 목욕탕에서 나와보니 사장님이 연락을 취한 건지 2명의 경찰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경찰관들에게 해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다지 믿는 기색이 없었다. 경찰 측에서도 이미 해변 쪽을 확인해 보았지만 토사물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일단 밤이 깊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돌아갔고 나도 잠을 청했다. 비정상적인 체험을 하고 난 후라 잘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체력 소모를 해서 그런지 뜻밖에도 죽은 듯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걱정스러워 보이는 사장님에게 아침밥은 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먹어도 위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경찰 측과 현장을 확인하러 가봤지만 익사체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밝은 모래사장에 선이 어젯밤의 기억에 확신이 없어졌다. 객강구는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었다. 결국 나는 만취한 나머지 해변에서 환각을 본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캔맥주를 마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할 힘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그 마을을 떠났다. 지금도 가끔 떠올린다. 공포체험담을 읽어보면 도망치지 못한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된 채로 발견된다거나 하는 패턴이 있다. 그중 몇 명은 체내에 무엇인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경우는 없었을까? 나는 어떻게든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겪게 된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미칠 자신이 있다. 아니, 미치는 게 더 편할 것이다. 그 후로는 바닷가에 접근하지 않는다. 바닷바람만 맞아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당연히 생선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를 볼 때도 언제나 불안하다. 객강구가 섞여 나오는 것은 아닐까? 땀 대신 썩은 체액이 섞여 나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상한 불안감이 몇 번이고 머릿속을 헤집는다. 그저 망상이라고 웃어넘기고 싶다. 하지만 그게 되질 않는다. 그 익사체는 아직도 내 몸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네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 처음 그것을 알아차린 건 여자친구가 방 청소를 해줬을 때였다. 나는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좁은 자취방 안은 쓰레기 봉투와 온갖 쓰레기로 가득 메워진 정신없는 꼴이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TV에 나오는 쓰레기 투성이 집 수준은 아니고 걸어다닐 공간 정도는 청소해뒀었지만 어쨌거나 남자가 혼자 살면 방 정리 같은 건 영 엉망진창이 되기 마련이다. 결국 종종 방에 여자친구가 찾아와 청소를 해주곤 했던 것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방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 반대쪽에서 청소를 시작했다. 책이나 소품을 책장이나 책상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가끔 그녀가 잡동사니를 들고 오면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사이 어느새 방은 조금씩 정돈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여자친구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가리킨 것은 잡지와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에 가려있는 콘센트 안쪽이었다. 상당히 긴 머리카락 한 개가 콘센트에 꽂혀 있었다.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야? 나에게 친구라곤 남자밖에 없다는 걸 아는 터라 여자친구는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그렇지만 나에게 그녀 외에 여자를 방에 데려온 기억은 없었다. 더구나 그렇게 머리가 긴 여자라면 더더욱. 그녀가 계속 의심을 풀지 않고 나를 째려보았기 때문에 나는 콘센트에 꽂힌 머리카락을 잡았다. 머리카락은 미끄러지듯 풀려나왔다. 기분 나쁜 감촉에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마치 진짜 사람 머리 가죽에서 머리카락을 뽑은 것 같은 사실적인 느낌이었다. 긴 머리카락은 깨끗한 백지에 잉크가 떨어지듯 하늘하늘 바람에 흔들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콘센트 구멍을 들여다보려 했다. 하지만 그 안은 당연하게도 캄캄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전날 나는 콘센트 따위는 까맣게 잊고 청소를 마친 뒤 여자친구와 노래방에 가서 놀았다. 거기서 과음했던 탓인지 나는 방에 돌아오자마자 죽은 것 같이 잠에 빠져 있었다. 눈을 떴을 때는 전철 시간이 코앞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멍청한 표정을 한 채 대학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던져놨던 가방에 손을 댔다. 그리고 그때 어제 그 콘센트가 눈에 들어왔다. 시커먼 두 개의 구멍 중 한쪽의 긴 머리카락이 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이다. 어제 뽑아버렸던 머리카락과 똑같다. 길이로 보아도 같은 사람의 머리카락 같았다. 마치 무슨 촉수처럼 콘센트에서 자라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기분 나빠서 나는 그것을 서둘러서 뽑아버렸다. 또 그 리얼한 감촉이 손에 전해진다. 기분 나쁘잖아. 나는 그렇게 중얼대며 그 구멍에 평소 사용하지 않던 라디오 카세트에 코드를 꽂았다. 뽑은 머리카락은 창문으로 던져버리고 머리카락은 바람을 타고 어딘가로 날아갔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가방을 챙겨 방을 나섰다. 그 이후 한동안 나는 카세트를 꽂아둔 덕이랄지 한동안 콘센트의 존재 자체를 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방은 어느새 또 더러워지고 있었다. 이불 옆에는 보고 던져놓은 만화책이 산처럼 쌓이고 어느새 여자친구가 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빈 공간을 쓰레기통인 마냥 쓰고 있었다. 쓰레기통은 이미 가득 차 버린 지 오래였고 나는 쓰레기가 손에 집히면 쓰레기 봉투에 직접 던져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 결국 그것은 나에게 덮쳐왔다. 밤중에 갑자기 울려 퍼진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괴로워하면서 불을 켜보니 콘센트에 꽂은 뒤 방치해뒀던 라디오 카세트에서 드르륵거리며 기묘한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쌓아둔 만화보다 훨씬 뒤편에 있던 카세트가 보이는 게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봤다. 어째서인지 주변에는 쌓아뒀던 책들이 무너져서 주변에 뒹굴고 있었다. 설마 라디오의 소리로 무너진 건가 싶었지만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라디오 카세트는 아직도 부서진 것 같이 묘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카세트의 전원 버튼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알아차렸다. 전원은 이미 꺼져 있었다. 전원이 꺼져 있는데도 소리가 나고 있던 것이다. 역시 고장난 것일까? 나는 라디오 카세트를 들어 올려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카세트를 잡고 일어섰다. 콰직하고 기분 나쁜 감촉이 느껴진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입을 떡 벌려야만 했다. 라디오 카세트 뒤편에 콘센트에 사람 한 명 수준의 머리카락이 휘감겨 있었던 것이다. 머리카락이 코드의 덩굴처럼 얽혀서 삐걱대고 있었다. 눈으로 살펴보니 그것은 콘센트의 한쪽 구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전에 촉수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게 정답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나는 놀라서 카세트를 그대로 힘껏 당겨 버렸던 것이다. 카세트에 얽혀있던 몇십만 가닥의 머리카락이 머리 가죽에서 뽑혀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동시에 콘센트의 저편에서 엄청난 절규가 끝없이 울려 퍼졌다. 콘센트 구멍 한 곳에서 일제히 머리카락이 뽑혀 나오고 걸쭉하고 새빨간 피가 구멍에서 솟아나온다. 그리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기절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방 안은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나는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날 바로 방에서 나왔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 콘센트에는 여전히 머리카락 한 가닥이 촉수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5번째 이야기, 큐브. 그것은 내가 어느 보험회사에 입사해서 3년째가 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계장이었고 내 밑에는 4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중 3명 I군, T군, Y씨는 일주일에 2번씩 언제나 함께 술을 마시러 갈 정도로 친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이야기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4명이 함께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더치페이로 계산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작스레 I군이 정확히 사과 1개 정도가 들어갈 크기의 나무상자를 꺼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너덜너덜한 것이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장치가 되어 있는 상자로 옛날에 유행했던 루빅 큐브처럼 나무결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I군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받은 것으로 상당히 옛날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전부터 있었던 물건 같습니다. 아버지는 열어보지도 못했고 어차피 전쟁 후에 폐허해서 죽은 거라면서 나한테 주셨어요. 라고 I군은 말했습니다. 그 상자를 2대에 걸쳐 물려받았는데도 아직 열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상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쩐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오한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게 어떤 영감 같은 게 있던 걸까요? 종종 나는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이나 발이 하나 모자라거나 아예 없는 작은 동물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T군과 Y씨가 교대로 그 나무 상자를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며 왠지 모르게 조마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가 열려버리는 것을 내 영감이 두려워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날 그 나무 상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서고 택시를 잡을 때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니 시간상으로도 무리였습니다. 그날은 모두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I군이 전날 나를 제외한 2명이 흥미를 보였던 그 상자를 회사에 가져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내 근처에 3명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이가 나빠질 각오를 하고 충고했습니다. 그 상자는 열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I군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꼭 우리 형처럼 말하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 있다는 듯 꼭 가까운 시일 내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업무를 보고 있던 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은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난 뒤 4명이 함께 벚꽃놀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Y씨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맑은 된장국을 홀짝홀짝 마시며 벚꽃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티군이 이 멋진 광경을 4명이 함께 한 사진으로 찍어두자고요. 이렇게 말하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줄기가 굵은 훌륭한 벚나무를 배경으로 삼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훌륭한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리도 없고 열린 장소였기 때문에 플래시가 반사돼서 변색될 리도 없었지만 사진이 어째서인지 전체적으로 엷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티군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전원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티군은 너무 넓은 범위에서 찍어서 쓸데없는 게 들어가는 건지도 몰라요. 필름은 넉넉하니까 한 사람씩 찍죠. 그래서 나, Y씨, I군, T군의 순서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 사진입니다. 다행히도 사진은 깨끗하게 잘 찍혔습니다. 그리고 Y씨의 사진 역시 잘 찍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차례였던 I군이었습니다. 처음 찍은 사진은 아까 찍었던 것보다 어째서인지 붉은 빛이 강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한 장 더 찍어보니 I군의 주위에 붉은색이 아니라 노란색에 가까운 얇은 비닐 같은 것이 웅겨붙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빠하면서도 I군은 다시 한번 찍어달라고 T군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찍힌 사진을 보고 T군은 뭔가 이상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들은 T군에게 달려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찍혀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노란 손이 I군의 상반신의 사방팔방에서 얽혀서 I군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 손이 닿지 않은 하반신도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I군은 이 사진을 보고 겁에 질려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점심시간 후에 인쇄실에서 복사를 하면서 나무 상자를 만지다가 결국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너덜너덜한 포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천황을 위해 명예로운 죽음을 맞아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까 수많은 손톱과 머리털이 다발로 들어있어서 너무 기분 나쁜 나머지 그대로 소각로에 버렸어요. 라고 I군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곧 그것을 절에 가져가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공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절의 주지 스님은 당신들이 연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사진을 공양해봐야 영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아요. 그 나무 상자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을 공양하면 안에 갇혀있던 혼도 구제됩니다. 부디 가지고 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오늘은 일단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I군에게 있어 그날은 생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I군이 어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집 근처에서 자동차에 부딪혀 몸이 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반신은 불타는 자동차의 타이어에 말려 들어가 같이 타서 눌러버리고 상반신은 거기서 20m는 더 날아가 그대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나와 T군, Y씨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나무 상자를 받아 그것을 절의 주지 스님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은 이 상자는 원념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해요. 이 영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양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I군이 죽는 데까지는 겨우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저 주지 스님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독경을 전해 듣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우리들이 그 상자에 관한 것을 거의 잊어버렸을 무렵 Y씨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스토브의 불완전 연소였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나와 T군뿐. 무서워진 우리는 회사에 전근을 요청했습니다. 일이 일어난 이곳에서 도망치면 영혼들도 우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 어느 한쪽이 홀려 있으리도 몰랐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그저 어설픈 바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악몽 같은 9년이었습니다. T군은 전근 간 뒤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이도 유산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산으로 인해 T군의 아내 역시 건강이 나빠져 중병을 앓다가
그 사건으로부터 6년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탓일까요? 티북마저 그 다음 해 회사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들어 심장 박동이 갑작스레 심하게 뛰는 일이 잦아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꿈에 먼저 세상을 떠난 3명의 동료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이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를 제외한 3명이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6번째 이야기. 중학교 건물에 꿈을 꾸자 괴물이 나를 따라왔다. 나는 학교에 있었다. 중학교다. 벌써 한참 전에 졸업한 학교다. 이것이 꿈이라고 알라차리게 된 것은 학교 안이 대단히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중학교에 찾아오게 될 일은 없었다. 어쩐지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녹색의 복도나 걷고 있으면 삐그덕 소리를 내는 교실은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잠시 동안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복도 구석에 있는 화장실이 눈에 띄었다. 중학교 때의 나는 위장에 약해서 수업 도중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해도 화장실은 제법 친근한 존재였다. 삐그덕 하는 소리를 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여전히 더럽다. 나는 왠지 모르게 화장실 중 한 칸으로 들어간다. 양변기 위에 앉는다. 어째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드디어 나는 자신이 꿈속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도대체 왜 나는 꿈속에서 화장실 칸에 혼자 들어 앉아 있는 것인가? 점점 공포감이 밀려왔다. 무섭다. 무서워. 왜 내가 화장실 같은 곳에 들어와 있는 거야? 가벼운 패닉 상태에 빠져 두리번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자 움직인 그 순간 바스락하는 소리가 윗옷의 주머니에서 들렸다. 무엇인가 싶어서 꺼내보니 그것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일장의 쪽지였다. 꾸깃꾸깃 접혀 둥글게 되어 있었다. 열어본다. 거기에는 내 글씨체로 이렇게 써져 있었다. 으드득. 의미를 모르겠다. 원래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나지만 거기 써있는 글자는 평소보다 더 지저분하고 대단히 초조하게 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해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칸에서 소리가 났다. 깜짝 놀랐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리는 끊길 듯 끊기지 않으며 계속되고 있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으드득.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종이에 써져 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소리가 무엇인지는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았다. 단지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가벼운 느낌이 아닌 어쩐지 무거운 느낌의 소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로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벽을 기어올라 위에서 소리가 나는 칸을 엿보기로 했다. 물론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다. 나는 보았다. 내가 있던 칸의 옆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모두 볼 수는 없었지만 소리를 내는 것이 인간인 것은 알았다. 그것도 여자아이다. 검은 머리카락에 단발머리. 마치 어릴 적 괴담의 화장실의 하나코상의 이미지 그대로다.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그 으드득 소리가 울렸다. 나는 내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용기를 내서 더욱 몸을 가까이 했다. 그리고 소녀가 방금 잘려나간 사람의 목을 두개골까지 으드득 소리를 내고 먹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절규했다. 더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잡아먹힌다. 화장실 문을 차 부수고 거기에서 뛰쳐나왔다. 발이 엉클어져서 소변기에 얼굴을 쳐박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뒤돌아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칸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전력으로 질주해 화장실을 나가 계단으로 내려간다. 모교였기 때문에 학교 내의 지리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내가 있는 곳은 3층. 계단을 한 번에 3-4칸씩 뛰어내려 곧 1층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나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신발장 근처에 한쪽 발이 없는 소년이나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 그것 이외에도 요괴 같은 느낌의 기분 나쁜 녀석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녀석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뿐 저기는 없는 것 같아서 내게 덤벼들거나 하지는 않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안심하며 학교를 벗어나 정문으로 달려나갔다. 첫 번째 문에는 열쇠가 걸려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에도 열쇠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래된 자물통이어서 발로 걷어차니 부서지면서 문이 열렸다. 살았다. 해낼 수 있었어? 내가 말했지만 이상한 기분이었다. 왜 밖에 나왔는데 해낼 수 있었다고 말한 거지? 그리고 이 순간 드디어 나는 기억해냈다. 이 꿈 전에도 꾼 적이 있다. 그랬다. 전에 한번 이것과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었다. 그 으드득이라고 적은 종이도 이전의 꿈에서 내가 쓴 것일 것이다. 이 문을 나가서 바로 오른쪽에 펜슬을 베어내서 만든 것 같은 간단한 문이 있다. 전에 꿈에서는 거기를 넘은 순간 잠이 깼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깨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한 것이다. 이젠 으드득 녀석이 쫓아온다고 해도 전력으로 달리면 결코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내가 기억하고 있던 때의 그 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닫혀 있었고 게다가 무거운 자물쇠까지 걸려 있었다.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서 등하교 시간 외에는 모든 문을 닫아두게 된 것이다. 내가 전에 이 꿈을 꾸었을 때는 아직 그런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런데 화장실의 창문에서 누군가 이쪽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으드득과 눈이 마주쳤다. 소름이 온몸에 끼쳤다. 몸의 모든 털이 곤두서는 느낌. 등골이 언 것 같이 차가웠고 체온도 급격하게 떨어졌다. 도망쳐야 해. 나는 어쨌든 달렸다. 저 놈에게서 조금이라도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됐다. 거기에서 나는 기억해냈다. 확실히 급식실 쪽에 식재료를 싣고 오는 차가 들어오는 문이 있다. 그것은 상당히 낮으니까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었다. 그쪽으로 무작정 달려갔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에 으드득이 있는 것이 느껴졌다. 게다가 나보다 빠르다. 50m도 남지 않아 곧 따라잡혀 버릴 것만 같았다. 이제 더 이상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달리고 문이 보이고 그것에 온몸을 던져 기어가듯 솔랐다. 마지막에는 굴러 떨어지듯 문 밖으로 온몸을 내던졌다. 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까닭은 없었다. 단지 절대적으로 자신이 살아났다는 안심이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 학교를 바라보았다. 으드득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뒤돌아본 순간 나는 다시 간담이 서늘해졌다. 으드득과의 거리는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웠다. 내 코앞에 그놈이 있었다. 나의 두개골을 양손으로 움켜쥐려 했던 듯 손을 내민 채 굳어 있다. 그리고 그놈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나는 잠이 깼다. 당연히 온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가벼운 현기증도 느껴졌다. 일어나서 내가 처음 한 행동은 이 꿈을 잊지 않도록 노트에 메모를 한 것이었다. 매우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메모할 만한 곳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책장의 안에 있던 낡은 노트를 드디어 찾아 연 순간 나는 또다시 할 말을 잊었다. 으드득.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확실히 그렇게 써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잠시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첫 번째 꿈은 이제 와서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 꽤 쉽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다. 그러나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소름 끼친다. 분명히 말해서 다음에 또 저 꿈을 꾸면 달아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만약 나중에 신문이나 TV에서 잠을 자던 중 죽어버린 사람 같은 기사가 있으면 그것은 어쩌면 나일지도 모른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